현대 서학사 방식이죠. 네. 프로파일러는 동기를 쫓고 CSI는 물적 증거를 쫓죠. 그러니까 수사관은 두 가지를 하는 리스팅을 보고 수사관은 그걸 추적하는. 월요일 아침 나일강을 항해하는 카르나크호가 강둑에 정박했다. 아침 해가 거대한 신전과 4개의 상을 비추고 있었고 통역사는 남세스 2세가 건립한 신전인 아부신베를 관광할 승객을 모으고 있었다. 유람선의 승객들 사이에 섞인 탐정 에르큘 푸아로의 걸음은 신전 앞에서 멈춰졌다. 바위를 깎아 만든 암세스 상들이 관광객 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인 리넷 도일도 막 결혼한 남편 사이먼 도일과 관광지를 걷고 있었다. 부부는 여행 내내 그들을 따라다니는 자클린 드 벨포르 때문에 심적으로 지쳐 있었다. 리넷의 절친이자 사이먼의 전 약혼녀는 이제 그들의 공동의 악몽이 되어 그들이 가는 곳 어디든 유령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리넷과 사이먼이 잠시 절벽에 등을 기대고 햇살을 느끼던 그때 어디선가 외침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고함에 정신을 차린 사이먼은 앞을 받고 벌떡 일어나 리넷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쿵! 찰나의 순간 거대한 바위가 절벽에서 굴러 그들 앞으로 떨어졌다. 못 피했다면 산산조각 날 만큼 위험했던 상황. 에르킬 푸아로와 사람들이 달려왔다. 마푸아! 맙소사! 마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두 절벽 위를 쳐다봤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는 곳이라 누군가 돌을 밀었을 수도 있었다. 니넷은 놀란 가슴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남편 사이먼은 얼굴이 붉어지도록 분노하고 있었다. 비려먹을 계집 같으니라고. 자클린의 소행임을 의심한 사이먼은 흥분해 있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어떤 바보가 그 바위를 굴러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온 걸까요? 팀 엘링턴이 말했다. 창백한 얼굴에 리넷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신은 달걀 껍데기처럼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적이 없을 텐데요, 리넷. 리넷은 실은 배에 타서 여행을 하는 내내 같이 탄 승객들 중 자신을 싫어하거나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팀의 말에 부인을 할 수 없었다. 배로 돌아가십시오, 마담. 강장제를 좀 드셔야겠습니다. 푸아로의 말에 그들은 정박해에 있는 카르나크호로 향했다. 그들이 막 트랩에 이르렀을 때 사이먼은 무언가를 보고 경악하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자클린 드 벨포르가 막 배에서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범죄 추리 장르 전문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의 유수영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영입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책이 대가의 책을 저희가 좀 가져왔어요. 에거스 크리스티의 나일강의 죽음입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있죠. 미스터리의 여왕, 범죄의 여왕, 추리소설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름인데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그 중에서 에르큘 푸아로가 나오는 1937년에 쓴 작품이에요. 네.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름 그대로 나일강변에서 벌어지는 밀실,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추리 소설가들이 쓸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치밀하고 그게 1937년이에요. 네. 말도 안 되죠. 일단 작품 저희가 앞에서 첫 번째 브리핑에서 낙석 어떤 바위가 떨어지는 장면을 살펴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 리넷과 사이먼 도일 네. 두 남녀가 등장을 하죠. 네. 부부, 지금 현재 부부인데요. 네. 리넷은 막대한 재산의 미국인 상속녀예요. 상속녀고 근데 단순히 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미모, 뭐 두뇌, 뭐 사업적인 마인드, 네.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완벽한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주위에서는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찬사를 듣는 여인인데 이 리넷의 절친한 친구
자클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원래 사이먼 도일은 자클린과의 약혼 관계, 그러니까 연인이었죠. 연인이었고 좀 몰락한 귀족 같은 그런 가난한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네.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찾아간 거죠. 같이 네. 찾아갔는데 그 순간 리넷의 마음이 사이먼에게 어머 꽂힌 뺏어야 거죠. 해.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은 이제 결혼에 이르고 그다음에 이집트로 신혼여행을 떠난 거죠. 네. 이 소소한 복수, 물론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어디로 끝을 맺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복수의 일환으로 이 자클린은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살인을 시도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같이 다니는 유람선에는 그 유명한 탐정 에르큘 푸아로가 함께 예, 타고 있다. 마침 타고 있었죠. 보통 보면은 탐정이 휴가를 가면은 아, 거기서 살인 벌어지죠. 사건이 일어난다고 네. 탐정이 휴가를 가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가를 왔는데 또 사건이 벌어지고 또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위가 떨어졌고 거기서 사이먼이 또 이거 자클린이 벌인 짓이구나라고 했는데, 그 신전에서 유람선으로 갔는데 유람선에서 나오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녀가 한 건 아니네라고 생각을. 다른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혹은 이게 한 번의 트랙일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 시켰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앞부분의 이제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집트로 가서 이렇게 유람을 하면서 벌어지는 상류층의 얘기, 네. 상류층 사이의 치정.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고전적이지만은 누구나 혹하고 좋아하는 네. 그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흔하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재밌게 쓴다는 건 사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탐정들은 휴가 잘 안 갑니다. 이 돈이 벌어야 되는데, 근데 네. 푸아로는 네. 좀 여유가 있는 탐정으로 이렇게 네. 나오는 이미 거죠. 은퇴를 하고. 그렇죠. 네. 여유 있는. 근데 이게 작가 아가스 크리스티의 작가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리넷과 도일, 자클린이 이 관계가 삼각관계잖아요. 네. 이런 어떤 남녀의 삼각관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처럼 네. 그 아가사 크리스티도 실제로 그 아치볼드 크리스티 남편이죠. 네. 원래 자신한테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나한테는. 그러면서 바람이 이제 피우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떠나버린 거죠. 아이고. 그리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갑자기 크리스티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11일간의 종족을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한 호텔에서 발견이 되는데, 네. 그 이후로도 크리스티는 자신의 실종에 대해서 절대 입을 안 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면서 네. 뭐 소설의 테마가 되기도 하고 네. 뮤지컬에도 나왔었죠. 리넷하고 사이먼 부부하고 자클린은 관계까지는 일단 나왔는데, 일단은 이들이 좀 계속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람선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날씨치고도 그날은 유난히 후텁지근했다. 신전 관광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청하러 각자의 선실로 돌아갔고, 전망실에는 4명만 남아있었다. 술에 잔뜩 취한 자클린은 돌아가려고 하는 코넬리어를 계속 붙잡았다. 사이먼 도일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자클린은 점점 흥분했고 그 분노는 사이먼을 향했다. 언젠간 내가 말했지.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을 보느니 당신을 죽이겠다고.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틀렸어. 난 지금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당신은 내 남자야. 내 말 알아들어. 당신은 내 거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먼에게 다가간 자클린의 손에는 번쩍이는 22구경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당신을 죽이겠다는 말, 그건 진심이었어. 여전히 사이먼은 입을 열지 않았다. 난 당신을 개처럼 쏘아버릴 거야. 더러운 개처럼. 사이먼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순간 자클린의 총이 발사되었고 사이먼이 쓰러졌다. 코넬리어가 비명을 지르며 전망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짐 펜소비 난간에 서 있는 것을 본 그녀가 외쳤다. 드펠포르 향해 도일 씨를 쏘았어요. 드펠포르 향해 도일 씨를 쏘았어요. 자클린은 본인이 총을 쏘았다는 사실보다 사이먼이 총을 맞았다는 사실에 놀라 격렬히 떨었다.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정말 이러려고 한 게.
떨고 있는 자클린의 손에서 떨어진 권총은 그녀의 발에 차여 긴 의자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짐 펜솝은 의사인 베스너의 선실로 달려갔다. 쉬고 있던 뚱뚱한 의사는 자초지종을 듣고 의료도구들을 챙겨 전망실로 향했다. 다리에 총을 맞은 사이먼은 다행히 치명상이 아니어서 베스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펜솝이 다시 베스너 박사의 선실을 찾았다. 베스너 박사님? 예, 저기요. 그 권총이 보이질 않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 권총 말입니다. 드 벨포르 양의 손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녀가 그걸 발로 차는 바람에 긴 의자 아래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없어요. 네, 총이 발사가 되고 사이먼이 총을 맞고 어떤 상황인가요? 그동안 자클린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두 부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안이하면서 아주 작은 승리감마저 느끼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이 총을 쓰리라 그러면서 22구경 작은 총을 핸드백 속에 내소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 현실에는 4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따라 왜 남편이 남아있었는지 부인은 자러 들어갔는데 도일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클린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소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부유한 노부인의 말벗이 되면서 따라다니는 뭐 친척 젊은 가난한 친척 아가씨 네, 조카가 하나 나오죠. 그런 코닐리아. 코닐리아라는 아가씨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정체를 좀 잘 알 수 없는 그런 펜솝이라는 젊은이가 또 있어요. 전망실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날따라 코닐리아에게 계속 이제 자클린이 말을 걸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막 조성하다가 결국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총을 발사하고 만 거죠.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사실 우발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그러고 사이먼이 총을 맞아요. 사이먼이 총을 맞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마지막에 나왔듯이 총이 네 그리고 떨어져서 의자 밑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찾으러 갔더니 그게 사라지고 없더라. 예, 코닐리오와 펜솝이 그 이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총이 없어졌던 거죠. 네. 총이라는 게 이 귀족들이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은장도 같은 개념이에요. 멀리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호신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은장도용 같은 형태예요. 일종의 장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총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이후에 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누가 가져갈 수 있었느냐 시간 트릭 알리바이만 이렇게 하면서 펼쳐지게 되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아가사 크리스티가 여러 가지 또 장르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이 밀실 그러니까 이게 방일 수도 있고 여기선 밴데 산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장르인 거죠. 도망 못 가는 거죠. 네. 범인은 소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지? 네. 그럼 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야기 구조를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서 그러면 용의자들 이제 구성 조금 몇 명만 좀 알려주세요. 누가 있는지. 예, 사실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이 자클린이죠. 용의자로 등장한 네. 사람들이. 그리고 아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남편이 또 잠재적인 제일 용의자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용의자들 이외에도 이 배에 탄 승객들이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처음에는 일견 무관한 듯이 보였지만은 네.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 이래저래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범인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증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동기 내지는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밝혀져요. 이 얘기가 진행되면서 따라서. 네. 패닝턴이라는 리넷의 미국인 재산 관리인이에요. 일종의 변호사 같은 예, 개념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동안 횡령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갑작스럽게 리넷이 결혼했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죠. 소식을 들은 거죠. 재산의 관리권이 네. 넘어가게 되잖아요. 결혼과 동시에. 네. 그럼 자신의 횡령 사실을 지금 덮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지금 이 영에 따라붙었어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우연히 만난 거였는데 갑자기 막 서류를 우연히 예, 서류를 막 들이면서 사인하라고 막 사인 좀 이러는데 해달라. 네. 의외로 또 리넷이 그걸 다 읽어봐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사실 사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자신의 그동안의 그 과거가 드러날 상황에 이르는 거고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막연히 또 너무 저 여자는 완벽해. 그래서 질투나. 불공평해. 그래서 시기하는 그 그냥 일반 승객도 있고 네. 수배 중 위험 인물이 이 배에 타고 있다. 뭐 이런 설정도 있어요.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리넷 지금은 이제 도일로 바뀌었죠. 도일 부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리넷이
사실 제일 처음에는 야, 저렇게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이 도대체 뭐가 걱정일까라고 처음에 나오다가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일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들 뭔가 지금 리넷에 대해서 안 좋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배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인물이구나. 피해 대상 1번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제되기가 제일 쉽죠. 그 사람을 빼고는 다 그 사람한테 원한이 있는. 리넷의 아버지 때문에 파산한 다른 그렇죠. 집안의 그런 자녀도 거지. 사실 여기 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뭔가 계속 일이 터질 것 같다, 터질 그렇죠. 것 같다 하면서 일단 총까지 발사가 되고 총이 사라졌습니다. 자, 안톤 체호프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소설에 총이 등장하면 그 총은 발사돼야 된다. 이 총이 이제 발사가 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르킬 푸아로가 면도를 마치고 있는데 레이스 대령이 찾아와 리넷 도일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간밤에 머리에 총을 맞고 살해당했다는 소식. 둘은 리넷의 선실로 향했다. 베스너는 침대 위로 몸을 굽혀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총에 맞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맞은 겁니다. 보세요. 여기 귀 바로 위를 맞았어요. 바로 여기가 총알이 관통한 자리입니다. 아주 작은 총알이군요. 22구경인 것 같습니다. 원총을 이 여자의 머리에 대고 발사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검은 자국은 피부가 타서 생긴 겁니다. 베스너의 추정에 따르면 리넷은 자다가 살해당한 것 같았다. 저항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귀에 난 작은 구멍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이어 푸아로의 눈길이 머문 곳은 하얀 벽이었다. 거기에 젓갈색으로 커다랗게 J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푸아로가 리넷의 오른손을 들어올리자 손가락 하나에 젓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제클린의 J. 레이스 대령이 입을 열었다. 그 처녀가 흥분해서 한두 잔 술의 도움으로 결국 22구경 권총으로 그 남자를 쏘았다는 거군요. 그런 다음 리넷 도일의 선실로 달려가 그녀 역시 쏘았고요. 베스너 박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녀가 벽에 자신의 이니셜을 쓸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설명은 한 가지뿐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일부러 써놓은 거군요. 자, 리넷이 죽은 거죠? 네. 예, 같은 날 밤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방실에서의 소동과 시간차를 두고 네. 실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리넷이 살해당하는데 발견은 좀 늦게 됐지만 그 전방실에서 총 쏜 거랑은 시간 차이는 길지 않다. 한두 시간 정도 뭐 살해당한 네. 시각을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리넷을 죽일 수 있었는가? 현장의 상황을 보면은 자클린 모든 정황이 자클린을 향하고 있잖아요. 네. 뭐 사용됐던 살인 무기인 총도 22구경 뭐 총알로 판단하건대 자클린의 총이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벽에 J. 다행 메시지가 네, 써 있어요. 제이라고 네. 자클린의 제이를 의미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써 있는데 사실 그런 모든 정황에 반해서 네. 자클린은 지금 히스테리 상태에서 진정제 받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리고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남편도 네. 사이먼도 총알을 맞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그 의사의 선실에서 또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은 모두 다 알리바이가 성립된 거죠. 그 소동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누군가가 네. 그 시간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을 다 선실로 데려다 주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시간차를 이용해서 총을 가져다가 쐈을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는 지금 추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각자의 사정 총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저항은 없어요. 그냥 자는 듯한 거고 그냥 깔끔하게 머리에 한 방 맞고 지금 사망을 했거든요. 다행 메시지가 있고 뭐 총도 앞에서 사라진 상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그 스테이징이나 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다 스테이징이죠. 네. 그죠? 총소리도 안 났어.
총소리 난다는 건 소음기를 써야 되는데 37년 그때는 소음기보다는 네. 아마도 뭘 이제 옷 같은 거를 감아서 쏘거나 네. 그러기에 딱 좋아요. 22구경이. 소리가 안 큰 총으로 나오더라고요. 안 큰 총이죠. 그래서 설정이 그런 거예요. 네. 정원이 없다는 건 자고 있을 때 쐈거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이 쐈거나 네. 가까이 가도 뭐 싫어할 신뢰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범인이 될 수도 있고 다 범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다잉 메시지라는 것이라는 게 가능한가? 왜? 머리에 총을 맞는데 무슨 다잉 메시지 써? 바로 즉사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아니 모르지. 왜냐하면 좀 쏘고 조금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되죠. 네. 책에서 보면 그 포아로는 두 가지 분류로 이제 용의군을 나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을 분리를 딱 하고 또 하나는 그 시간대 이 총이 없어지고 총을 조을 수 있는 10분 시간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람들 그 두 군으로 나누거든요. 그게 현대 수학사 방식이죠. 네. 프로파일러는 동기를 쫓고 네. CSI는 물적 증거를 쫓죠. 그러니까 수사관은 두 가지를 하는 리스팅을 보고 수사관은 그걸 추적하는. 네. 이게 현대의 그 과학수사, 그러니까 형사 사건 추적의 전형적인 모범이죠. 자, 이제 살인 사건 어쨌든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쇄 살인이 이 배에서 벌어지거든요. 또 다른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각자 이제 동기나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어떤 사람은 동기가 되는데 어떤 알리바이는 안 되고 알리바이가 되는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고 그래서 포아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일 씨, 저는 누가 당신 부인을 죽였는지 알아요. 사이먼과 푸아로, 레이스 대령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토번 부인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하며 행복한 미소가 퍼져 있었다. 이제는 팔리지 않는 책들을 쓰는 작가였으나 이번 일로 자신의 명성은 돌아올 수 있었다. 레이스 대령이 물었다. 도일 부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 증거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물론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선실 문쪽 커튼이 흔들리며 살짝 날렸으나 세 남자는 오토번 부인의 입을 보느라 보지를 못했다. 오토번 부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그러니까 이 배의 선원 하나와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딸에게는 그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애는 어떤 면에서 아주 피곤하게 굴거든요. 그 무언가가 궁금했던 레이스가 푸아로에게 묻는 듯한 눈길을 던지자 푸아로는 술일세라고 입으로 말했다. 문에 드리워진 커튼이 또다시 흔들렸고 희미한 금속성의 푸른빛이 반짝였다. 제가 하가판의 선미 근처로 가면 그 선원이 기다리고 있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판을 따라 걷고 있는데 어떤 선실의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밖을 내다보더군요. 바로 그 여자, 루이즈 버젯인가 하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저를 보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황급히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물론 저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랐지요. 전 조금 전 말했던 대로 그 남자에게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에게 돈을 치르고 그러니까 그와 짤막하게 대화를 나누고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전 누군가 그 하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레이스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말마 같은 총소리가 선실에 울렸고 맵고 신 화약 냄새가 퍼졌다. 오토번 부인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려니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붉은 피가 귀 바로 뒤에 난 작은 구멍에서 퍼져나왔다. 충격에 잠시 멈춰버린 세 남자 중 훈련된 두 명은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이스 대령은 몸을 숙여 오토번 부인의 상태를 살폈고 푸아로는 시신을 넘어 선실 문을 박차고 나와 가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판에 도착하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푸아로 앞에 대형 콜트 연발 권총이 놓여 있었다.
한정된 공간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오픈된 공간보다는 목격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또 목격자를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목격자까지 죽이게 되고 또 죽이게 되고 그래서 제2의 또 살인 사건, 지금 제3의 살인 사건까지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은 네. 그 루이즈라고 하는 리넷의 하녀가 있어요. 네. 하녀가 살해당한 시각 즈음에 누군가 리넷의 방에서 나오는 인물을 목격한 거죠. 네. 우연히 목격했는데 이걸 푸아로에게 증언하는 대신에 사실 이 범인한테 다가가서 돈을 요구를 하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이 루이즈의 방에서 나오는 사람을 또 누가 봤어요. 네. 이 오토본 부인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이 오토본 부인이 살해당하는 세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일종의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10명이 있었어. 서클 안에. 네. 이제 2명이 죽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가 죽어. 근데 그 하나의 죽음은 앞에가 연결이 돼.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줄죠. 또 세 죽었으니까 네 번째가 줄어. 이게 자유도가 이제 줄면서 자유도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범인이 누군가로 집중되는 것을 긴장감 깊게 보여주는 네. 방식이 아가스 크리스티 방식이죠. 클로즈 서클이라는 게 용의자가 딱 한정돼 있는 거가 동시에 피해자도 한정이 돼 있고 피해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 피해자가 늘수록 살아있는 사람은 줄고 그럼 용의자도 주는 뭐 그런 효과가 같이 있는 단순히 어떤 그 살인을 당한다라는 팩트 이외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루이즈라고 하는 하녀는 돈에 대한 탐욕이었겠죠. 네. 그런 돈에 대한 탐욕으로 살해를 당한 셈이 되는 것이고 네. 이 오토본 부인은 성의 소설 예, 관능적인 그런 소설을 쓰는 잊혀진 소설가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결정적인 목격담으로 다시 한 번 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목격자로서 네. 관심을 받으면은 네. 다시 자신의 명예를 얻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한껏 흥분해서 초장기 그 네. 지문에 나오잖아요. 나한테 드디어 스포트라이트가 예, 왔다. 예, 예. 이거 이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들이 좀 드러나면서 범인이 과연 그렇다면 누구인지 무슨 동기로 살인을 가졌는지 이건 사실 막 복잡한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포아로가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자,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슨 행동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풀리는 그 후반부 내용이 정말 압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이야기 소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읽었잖아요. 아가스 크리스티 책으로. 초반부에는 약간 좀 어리둥절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 시대에 이 전 시대에 흔히 그때는 여류 작가라는 표현을 썼죠. 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거 오만과 편견이나 제인 에어나 근데 그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그 어떤 관계성,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과 심리 주고받과 영향 주고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하고 또 추리소설 작가로서 애가사 여사의 굉장히 논리적인 영역, 관계성에 대한 탐구와 관심도와 굉장히 논리적인 트릭이 두 개가 섞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관계성이 중요한 이 밀실 장르 안에서 이게 정말 빛을 발해서 뒷부분에 폭발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놀랍게 읽었습니다. 클래식 마스터피스 이건 그래서 굉장히 보시면은 그냥 죽음과 밝히는 것 외에도 굉장히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한 진짜 문학 작품의 역할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학에도 고전이 있고 또 이제 사회학에도 고전이 있고 그러면은 추리 소설 아니 소설에도 고전이 있고 이게 아가스 크리스티의 인류 문화 유산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저희가 뭐 열심히 또 읽으실 분들을 뭐 이런 위해서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 5분께 저희가 이 나일강의 죽음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 댓글 머릿말에 나일강의 죽음으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도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직접 이게 좀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커피 2잔 값입니다. 네. 언제든지 뭐 충분히 즐길 만한 도서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팟빵에서도 오디오북으로 또 이게 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팟빵에 오디오북 들어가시면은 이 나일강의 죽음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귀로 운전 중에 이동 중에 들으실 분들은 또 그렇게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이 아닙니다.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2월 9일 날 케너스 브래너 이분이 원래는 이제 섹스피어 극의 정말 정통한 배우세요. 이제 뛰어난 배우신데 연출도 물론 연극
배우시다 보니까 연출도 하시는데 영화도 연출하시고 이 전작이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이 연출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거기서 나일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하고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겔 가도시라고 하는 배우가 좀 나오고 유명한 정말 초호화 캐스팅. 원더우먼. 네, 맞아요. 이 배 유람선과 그 나일강의 풍경이 나오는 이 영화가 2월 9일날 개봉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또 영상으로 표현했는지 궁금하실 분들 머릿말로 나일강의 죽음이라고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또 10분 선정해서 한 분당 2매씩 예매권 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또 공지란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크라임복스는 이 정도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